예, 반갑습니다. 어, 1편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죠. 하죠. 예? 지난 기존 학생들은 말이죠. 마지막 주 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해설 파트를 지금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참조해서 아침 모의고사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1편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국사의 바른 이해인데요. 일단 요 부분은 뭐 출제 빈도는 없는데 다음 주 아침 모의고사에 제가 두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일단 개념 알아둡시다. 개념. 요 부분은 출제 빈도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정의 내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역사의 의미죠, 제목이. 그 왼쪽은 사실로서의 역사고 오른쪽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인데요. 자, 원래 역사라는 것은 이 역의 의미가 그 게시히테, 독일어의 게시히테의 의미예요. 그 게시히테라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란 뜻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근데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다 역사가 되지는 않아요.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사를 해줘야 돼. 이 사라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라는 뜻인데 히스토리아가 원래 찾아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 의역을 하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현재 역사가야 돼요. 그 역사가가 끄집어내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역사의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중에 현재의 역사가가 의미가 있는 걸 끄집어내서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때 이제 요 역도 하나의 사실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도 하나의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은 똑같은 사실인데요. 요게 이제 해석할 때 여러분이 의미가 좀 달라요. 요 사자하고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역사가가 의미를 부여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건 사자가 들어가는 거야. 사건 사자. 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무슨 의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여긴 역사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역사가가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어떻게 이제 역사를 기록할 것인가, 그 태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실증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 실증주의. 우리 실증주의라는 게 뭐죠? 실증, 증명 가능한 걸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랑케라는 분이에요. 랑케라는 분이 역사가의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라, 이렇게 얘기해. 자신을 숨겨. 역사가 자신을 숨기고 오로지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시오.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볼래요?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오로지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자신을 숨기라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심정, 가치관을 배제시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오로지 이제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시오.
실제 증명 가능한 것만 역사적인 주제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이라는 게 사실 어디에서 이 사실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아니면 문헌 속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것 등을 중시하는 태도, 이걸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 또는 실증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개념만. 그러니까 가치관이 들어갈 수 없는 거, 이런 게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392년에 뭐 조선이 건국되었다, 뭐 이런 거는 가치관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주로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것은 이거는 주관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관주의 역사. 그래서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크로체라는 분이 있어요. 크로체. 자, 한번 밑줄 쳐볼까요? 크로체가 한 말.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다. 그다음에 이제 요 크로체와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콜링우드라는 분이 있어요. 콜링우드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현재 속에 살아있는 역사다. 현재 속에 살아있는 역사다. 진정한 역사라는 것은. 그럼 여기에서 이 현재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중시하셔야 돼요. 이 현재라는 건 뭐냐면 현재 역사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역사가의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역사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것을 주관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고대 역사서 중에 이제 삼국사기라는 게 있는데 그 삼국사기에는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어요. 이 불교 관련 기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김부식이 직업이 유학자예요. 유학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불교 관련 기사를 쓰지 않겠죠. 그죠? 만약에 김부식이 승려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불교 관련 기사를 썼을 텐데 김부식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불교 관련 기사를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부식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가치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를 갖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끄집어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문헌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훼손이 됐어. 훼손.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지 않아. 그럼 역사를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역사가의 가치관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물하고 유적하고 문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역사를 갖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유물, 유적, 문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속에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가 자신의 가치관을 투여해서 역사가를 연구하는 거죠. 역사를. 그래서 이 주관주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의 원초적인 파악은 이러한 실증주의 역사가 아주 기본 태도가 돼야 되죠. 이게 기본이 되고 만약에 이게 불가능했을 때 이 주관주의 역사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양 역사학의 출발이 이제 19세기인데 19세기 때는 요걸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요걸 강조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접목시킨 사람이 등장해요. 이걸 이제 조화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화론자가 바로 이제 누구냐면 바로 E.H. 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E.H. 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E.H. 카 유명한 말. 거기 이제 오른쪽 3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E.H. 카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말이 기역본이에요. 기역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한다라는 게 요거거든요. 이거 실증주의 역사. 그리고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한다는 게 요거거든요. 그렇죠? 의미를 해석하면. 그래서 이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가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가 의미하는 게. 그럼 이제 사실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 실증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과거의 사실 그 자체, 즉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문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과 이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조화시키자는 게 바로 E.H. 카의 얘기예요. 의미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요거와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구분하는 방법은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문헌을 중시하는 서술이 나오면 그건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런데 역사가의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관주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제는 이제 여러분들 아침 모의고사에서 바로 이제 1번, 2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푸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한국사 이제 시기 구분 방법과 한국사 공부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해가지고 6개 테마로 이제 딱 정리가 됩니다. 6개 테마로,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근대 태동기 있어요. 근대 태동기. 거기까지를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얘기해요. 그 전근대사가 바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입니다. 여기. 그래서 기본 수업은 요것만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근대 발전기와 현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근현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근현대사는 여러분이 제 책이 이제 2권이 돼 있죠. 약간 얇은 책 있죠. 거기 이제 근현대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특강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강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기존 학생들은 이제 근현대사 특강이 시작이 되죠. 오늘 6시부터.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은 여러분이 특강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소방직 문제에서는 기존의 문제가 전근대사가 거의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근현대사가 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문제 스타일이 전근대사가 한 11문제, 근현대사가 9문제.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근대사가 좀 많죠? 좀 많다 보니까 기본 수업을 갖다 전근대사 중심으로 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소방직 난이도의 한국사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상당히 쉬운 편이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하는 점수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편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선사시대의 문화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선사시대의 문화, 요것이 무조건 1번 문제로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1번 문제로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이 선사시대의 개념부터 여러분이 잡아봅시다. 선사시대의 개념부터.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역사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의 주체가 바로 이제 누구냐면요. 인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변함없는 모습이 있어요. 인간의 변함없는 모습이 바로 의식주의 발전.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가요? 나도 사실 여기서 강의하는 이유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 인간은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는 내년, 그리고 나의 10년 뒤, 나의 20년 뒤에 의식주의 발전을 위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능력이 다 틀리잖아요. 능력이 틀리다 보니까 이 의식주를 갖다가 많이 가진 자가 있고요. 이걸 갖다가 적게 가진 자가 있습니다. 적게 갖거나 아예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한 달 뒤, 두 달 뒤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요. 누구나. 게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조금 암기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좀 덜 뛰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의식주를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심리가 말이죠. 심리가. 가진 자들은 베풀어야 되는데 베푸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진 자들은 베푸는 사람이 없어요. 더 늘리려고 해요.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안 합니다. 가진 자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사이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갈등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삼국지라든가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막 싸우다 막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은 다 의식주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역사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게 역사 발전의 원동력. 그래서 이 의식주의 발전이 바로 역사를 갖다가 발전시킨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하는 거죠. 인간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 발전적 요소가 없으면요, 역사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내가 좀 잘 살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의식주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의식주를 발달시키냐 이겁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식주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계속 발전하죠. 그게 바로 기술 아닙니까? 기술. 그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의식주가 훨씬 더 발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핸드폰 이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집에 전화 아니면 공중전화 이걸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게 있을 줄은, 앞으로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한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이 핸드폰이 귀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결국 인간의 의식주를 발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기술의 발달이. 그래서 그 기술이 발달하려면 반드시 이 도구가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두 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은
손이 없지 않습니까? 네 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두 발이 있고 양손이 있는 겁니다. 그 양손 뭐 하라고 신이 만들었을까요? 바로 도구를 발전시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인간의 역사의 이제 기본적인 원동력인데 그 도구가 가장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했을 때가 바로 돌입니다. 돌. 돌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했어요. 이게 발전하면서 지금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석기의 제작 방법에 따라서 이것도 옛날 방식이 있고 새로운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석기가 있는 것이고 신석기가 있는 겁니다. 옛날 방식, 새로운 방식. 근데 이 석기의 한계점이 있어요. 모양을 자유스럽게 만들 수가 없죠. 석기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이것보다 발전된 게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금속 시대가 열리게 돼. 이 금속이라는 게 뭡니까? 녹여가지고 모양을 갖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구부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유용한 거지. 근데 그 금속 중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게 바로 뭐냐? 청동입니다. 구리. 구리를 제일 먼저 사용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구리가 철보다는 인간이 쉽게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을 먼저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청동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의 한계점이 이제 노출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약합니다. 청동. 매우 약해. 그래서 강한 걸 생각했는데 그 강한 게 바로 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철기입니다. 지금도 사실 철기 시대입니다. 지금도 철기 시대. 보통 이제 철기의 시작점을 갖다가 초기 철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발전은 이렇게 네 시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식으로. 그 네 식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인간이 도구를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도구의 발전 단계입니다. 이게. 이때보다는 이때가, 이때보다는 이때가, 이때보다는 이때가 훨씬 도가 발전된 거예요. 자, 시기 구분 일단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있습니다. 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 아까 역사라는 것이 저 왼쪽에 나오지만 사실과 기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역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문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헌이 있으려면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자가. 근데 문자는 언제부터 이제 등장하냐면요. 청동기 이후 때부터입니다. 이때는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다 보니까 구석기, 신석기 때에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걸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를. 구석기, 신석기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할까? 역사 이전의 시대다 해서 선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문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과 기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갖다가 역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차례 목차. 그 목차를 보시면 이제 선사시대 문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 선사시대 문화가 바로 뭘 공부하자라는 것이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선사시대의 문화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공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3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편으로 쭉 넘기셔가지고 3편. 3편에는 여러분이 이제 국가의 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냐면요. 이 청동기 시점에 문자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 문자가 등장하면 덩달아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문명이 발달한 것을 우리가 도시라고 해요. 도시는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해요. 밀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하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존재가 바로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가 출현하는 게 바로 청동기예요. 그래서 거의 국가의 형성이라고 얘기하면 청동기 이후 때를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청동기와 초기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초기철기 문화를 우리가 공부하면 되고요. 이때 이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 나라의 성장이야. 여기까지 하면 오늘 1주차 끝나요. 오늘 수업의 테마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문자도 등장하지만 문명, 도시, 국가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왕? 이때는 왕이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는. 군장이라고 얘기해요. 족장. 족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지배자가 등장했다는 얘기니까 계급이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때 요 6개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때는 이 6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석기, 신석기는 문자도 없었고요. 문명도 존재하지 않고요. 도시도 존재하지 않아요. 국가도 없어요. 군장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평등사회예요.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사회. 심지어 남녀의 역할도 구분이 안 됐어요. 이때는. 남녀의 역할. 남녀가 똑같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살짝만 파악해 두셔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원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여러분들이 12페이지부터 이제 12페이지야 1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구석기의 생활 모습이 있죠. 지금부터는 내가 주제별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줄 테니까 각 시대별로 주제가 나오면 그걸 찾아가지고 밑줄을 잘 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러한 시대의 출현 시기를 좀 알아둡시다. 출현 시기. 구석기의 출현 시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만 년 전이고요. 그 70만 년 전까지 올라가는 대표적인 유적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찾아서 밑줄 치시고요. 70만 년 전. 찾아서 밑줄 쳤어요? 신규 학생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 70년만 전까지 올라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가 충청북도 단양에 있습니다. 그 단양 지방에 금굴이라고 있어요. 원래 옛날에 금 캐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구석기 유물을 70만 년 전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구석기 유적지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직까지. 그걸 끝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넘기세요. 신석기로 한번 딱 합시다. 자, 거기 중석기가 있는데 중석기는 일단 넘기세요. 신석기로 딱 도래하면은 BC 8000년경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신석기 유래 시기예요. BC 8000년경. BC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탄생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 이후를 우리가 서기, AD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은 AD죠. 그 AD 2021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2021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8000년 전이란 말이야. 8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한 8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게 몇 년 전이겠어? 10,000년 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21년 거의 2000년이니까 8000년 전이면 예수 탄생 이전 8000년 전이니까 그거 합치면 10,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 10,000년 전에 신석기가 도래해요.
그래서 이제 신석기 때 이제 대표적인 이 BC 8000년까지 올라가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 제주도의 한경고산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이게 BC 8000년. 자, 하셨으면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시다. 청동기 시대. 쭉 넘기세요. 아까 이제 국가의 형성, 거기로 넘어가셔야죠.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이 BC 약 2000년경에서부터 BC 1500년 사이에 등장합니다. 1500년경 사이에. 여기 청동기 시대. 여기 써있죠? 그 밑줄 딱 치세요. 그리고 이제 요때 대표적인 유적지도 있어요. 요게 이제 충남 부여 송곡리입니다. 이 대표 유적지들입니다. 왜냐하면 유적지 여러 개를 주어지고 시대의 특징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유적지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여 송곡리가 딱 떴다. 그럼 그거 딱 보고 아 청동기 시대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중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아닌 곳은 또는 청동기 유적지가 아닌 곳은 이렇게는 소방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유적지 몇 개 써놓고 이 유적지의 공통 시대의 특징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굳이 유적지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죠. 대표적인 유적지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청동기 유적지의 대표적인 게 충남 부여 송곡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철기도 넘어가세요. 빨리 페이지 또 바꿔가지고요. 이 초기철기 유적지는요, BC 400년에서부터 BC 200년 사이에 등장한 겁니다. BC 400년에서 200년 사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경남 창원 다오리입니다. 경남 창원의 다오리 지방이라고 있어요. 자, 요게 출현식이에요. 이 선사시대 부분은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구석기 특징 쫙 공부하고 그거 끝내고 또 신석기 특징 쫙 공부하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 딱 정해주고 쭉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구석기로 넘어가세요. 자, 구석기로 넘어가시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 의식주 중에서도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의식주 중에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먹는 겁니다. 그 식생활이 중요해요. 구석기 때의 식생활 해결 방법 이때는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냥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구독한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 사냥을 갖다 수렵이라고 하죠. 또는 냇가에 가가지고 어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채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렵어로 채집 생활이 구석기 때의 식생활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을 갖다가 이용을 못 하고요. 그 자연에서 그냥 캐치한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자연경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경제. 자, 넘어갑시다. 거기 밑줄 치고 딱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때에 드디어 농경과 목축이 출현을 합니다. 농경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목축이라는 게 뭐예요? 잡는 게 아니라 잡아서 기르는 겁니다. 그럼 기르면 새끼들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확 줄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연에서 생산을 했다 해서 생산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렵어로 채집해서 이러한 농경 목축이 출현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인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연에서 그냥 캐치를 했는데 신석기 때 이르게 되면서 생산 경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생산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석기 혁명이다. 인류의 혁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최초의 혁명이 신석기 혁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조심하실 거 있어요. 여기 농경이잖아요. 농경. 이때의 농경은 주로 조피수수예요. 아직 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조피수수입니다. 자, 청동기로 갑시다. 청동기로 가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단 농경과 목축이 이때는 출현한 게 아니겠죠. 보급이 됩니다. 농경과 목축이 보급이 되면서 이때 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바로 벼농사가 출현을 합니다. 물론 일부 저습지에서 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벼농사가 출현하는 시기는 청동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초기철기로 넘어갑시다. 초기철기는 여러분이 이 농경과 목축이 산업의 기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농업 생산력이 급증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산업의 기반이 돼서 기간 산업화가 되었다. 그걸 끝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구석기 때는 수렵어로 채집 생활밖에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농경을 깨달은 게 신석기예요. 그리고 벼농사가 출현한 게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점점 식생활이 어떻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그게 역사의 진보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죠? 맨손으로 수렵하나? 맨손으로 어로하나? 아니겠지. 도구가 필요할 거야. 이 도구에 대해서 알아두자. 이 도구는 출제 빈도가 소방직에서 매우 높아요. 자, 간단합니다. 구석기 시대에는요, 당연히 석기를 사용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석기가 부드러워야겠어? 날카로워야겠어? 날카로워야겠지. 그래서 날카로운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돌과 돌을 쳐가지고 치면 날카롭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뗀석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뗀석기가 출현하는 시점이 바로 구석기예요. 근데 그 뗀석기가 두 가지 용도가 있어. 하나는 사냥 도구가 있고요. 하나는 조리 도구가 있어요. 사냥을 했으면 당연히 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사냥 도구의 대표적인 게 주목도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집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팔매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찌르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찌르개가 더 발달해가지고 승배 찌르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냥도구예요.
그리고 이제 조리도구가 있어요. 여기 자르개도 있어요. 자르개. 잘라내는 도구. 그리고 이제 조리도구는 여러분이 긁게, 밀게 이런 게 있죠. 요게 이제 구석기, 뗀석기들이에요,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읽어보면 찢게, 찌르게, 쓴배 찌르게 뭐 사냥할 것 같잖아. 굳이 암기하나 그걸?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먹도끼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는 출제 빈도가 뗀석기 중에서 높아요. 왜 높냐? 요게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만능석기라고 얘기를 해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돼, 이게. 여기 다양한 용도. 만능석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게 이제 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나 아시아에서는 이 주먹도끼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만 주로 발견됐느냐? 유럽에서만 발견이 됐어요. 사실 이게 발견돼야 구석기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먹도끼보다 나머지 석기들은요. 이거는 하급이야, 하급. 이게 상급이야. 근데 이게 유럽에서만 발견된 거야, 이게. 그래서 유럽 애들이 지네들이 구석기 역사가 훨씬 발달된 나라다라고 뻑인 거지. 근데 그걸 확 바꾼 게 있어. 1976년에 이 유적지 알아둬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라고 있어. 여기서 군 생활하신 분 있지? 그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한 미군 병사가 이 주먹도끼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로 여기에서 주먹도끼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먹도끼가 사방에서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먹도끼가 유럽에서 발견됐다라는 이러한 학설을 완전 깨부신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먹도끼가 최초로 발견된 것. 여기가 경기도 연천전곡리. 그래서 이 연천전곡리도 여러분 구석기 유적지야 이게. 이거 꼭 기억해도 연천전곡리. 주먹도끼 발견된 지역이다. 됐어? 끝내셔 그리고 끝내시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신석기야. 자, 페이지 빨리 신석기로 넘어가. 신석기 때는 여러분이 당연히 농사가 시작되잖아. 농사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도구가 제작이 됐어야 될 거야. 자,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땅을 갈아야지. 그럼 오늘날 땅을 갈 수 있는 용도의 도구가 뭐가 있어? 뭐 삽이라든가 괭이라든가 뭐 보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닌 거예요. 이게 다 땅 가는 용도 아니야?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거야? 다 돌로 만들어진 거야 이게. 근데 모양이 삽 모양이고 모양이 괭이 모양이 모양이 보습 모양이야. 이러한 모양이 되려면 석기와 석기를 쳐가지고는 안 돼. 정교하게 다듬어줘야지. 다듬는다는 게 뭐야? 갈아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석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석기 때의 간석기. 신석기 때는 간석기를 사용했는데 그 간석기가 바로 요거야. 그래서 신석기 때는 간석기가 출현했다. 구석기 때가 뗀석기가 출현했다고 한다면 신석기 때는 간석기가 출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러한 도구도 있었어. 참고적으로. 석기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 이제 밑이 좀 이렇게 오목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돌을 갈아가지고 몽둥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삭 같은 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삭이 갈리겠지? 오늘날 뭐야 이게? 믹서기지?
그 믹서기도 이때 간섭기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갈돌이라고 얘기해. 가는 돌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가는 판이다. 그래서 갈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갈돌, 갈판 이런 것들이 다 간섭기야.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섭기의 주 용도는 농경도구였다라는 거야. 구석기 때는 농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사냥도구와 조리도구밖에 사용이 안 돼. 근데 신석기 때는 이게 농경도구라는 거야. 알겠어? 굳이 암기하지 말고 삽, 괭이, 보수. 아, 농사 쓰는데 사용하는 거네. 이게 돌로 되어 있구나. 아, 그러니까 간섭기구나. 신석기 때구나. 자, 넘어가. 청동기로. 청동기 시대 때는 당연히 뭐가 출현했겠어? 당연히 청동이 출현하지. 당연히 청동이 출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청동이 출현하는데 이 청동의 특징 좀 알아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로 만들어졌을까? 그건 아니야. 요게 북방 스키타이 계통이라는 거야. 북방 스키타이 계통. 왜 그런지 알아? 원래 청동의 원료가 구리야. 근데 청동은 구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무 약해. 그래서 여기에 합금을 시켜줘야 돼. 근데 주로 이제 합금 시켜주는 게 아연 아니면 주석이거든. 세 개의 청동기는 다 이거 아니면 여기 합금이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 거는 주로 아연이 합금되는 경우가 많아. 아연이. 그 아연이 합금된 청동기는 그 기원을 따져보면 이건 스키타이에서 온 거야. 시베리아 쪽. 근데 이제 주석이 합금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중국 계통이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는 아연이 합금됐기 때문에 주로 북방 스키타이 계통이라고 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청동은 녹여야지. 녹이려면 끓는 점을 알아야 돼. 녹는 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 전문 장인이 출연했구나. 전문 장인이 출연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이 알아둘 게 있어. 그럼 용도는 뭐냐? 자, 용도는 두 가지 용도야. 무기 아니면 장식용이야. 장식이라는 것은 의뢰용으로 주로 사용됐다는 거야. 의뢰용, 의식용. 조심하실 게 있어요? 보통 이때도 이제 농사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농경에 사용될 수 있는 농경도구는 아닙니까? 농경도구는 안 돼. 청동은. 왜 안 되지? 약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어? 청동을 농경도구로 사용하면 그냥 부셔져 버려. 그래서 안 돼. 요거 아주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동이 출현하는 시기가 바로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면, 아, 선생님, 그럼 농사는 뭘로 짓습니까, 이때? 청동이 농경도구 역할을 못하면 농사는 뭘로 져요? 그래서 기존의 간섭기가 농경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동기라고 해서 간섭기가 사라진 게 아니야. 간섭기가 농경도구로 사용하는데 이때 새로운 간섭기 하나가 등장해. 그거 하나 알아도. 반달돌칼이라는 도구야.
이 반달돌칼은 청동기 때의 간섭기다. 이거 괜히 신석기 때의 간섭기라고 하면 안 돼. 청동기 때의 간섭기야. 이거 말고도 뭐 홈작이라든가 바퀴날 도끼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달돌칼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어. 근데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마 구멍의 용도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 받침대를 양쪽에다 놓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요 부분이 바로 손잡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좀 날카로워, 돌이. 그래서 요게 낫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그래서 요것이 아마 추수용 도구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추수용 도구라고. 그러니까 농경 도구지. 그래서 청동기 때 출현한 농경 도구. 반달돌칼. 꼭 기억해 둬. 자, 이거 신석기 간섭기가 아니야. 청동기 간섭기라는 걸 꼭 알아둬라. 됐지? 자, 그다음 초기철기로 가.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주는 거야. 차근차근히. 그래야 암기가 이해가 되면서 빠르게 되는 거야. 자, 초기철기는 당연히 철기가 출현했겠지. 우리나라 철기는 여러분이 알아도 이건 중국 계통이야. 중국에서 들어왔어, 우리나라 철기는. 그리고 이제 철기의 용도 좀 알아도. 생각해봐. 뭐로 사용됐을 것 같아? 철기가. 무기. 저번 그 일순환 들은 학생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회독을 좀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약간씩 생각이 나와야 돼. 저번 9월, 10월 달 강의 들은 학생들이 있지. 손 들어봐. 9월, 10월 달 강의 들은 학생들. 나중에 들어온 학생 말고. 이 학생들은 지금 저번 첫 번 강의를 들을 때하고 지금하고 같으면 안 돼. 틀려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발전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야 내년 상반기 때 합격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번 9, 10월 달에 회독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 지금 이 두 번째 수업 시간에도. 지금 이제 첫 번째 듣는 학생들은 뭐 첫 번째 들으니까 뭐 당연히 대답할 수가 없지. 그 학생들은 이거 10월, 11월 달 듣고 11월, 12월 달 듣고 내년 1, 2월 달 한 번을 더 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부드러워져, 내용이.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절대 안 끝나, 한국사.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무기용으로 사용되는 거야. 왜? 강력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농경도구야, 농경도구. 무기와 농경도구. 이거는 의식용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 녹여가지고 목걸이 만들면은 목에 차고 다니면은 목에 디스크 걸려. 그래서 이건 안 돼. 철기는 의식용으로. 그 무기 아니면 농경도구. 자, 이게 철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란 말이야. 철기가 무기로 사용되니까 기존에 청동기 가지고 있었던 부족들은 청동기 계속 사용해도 의미가 없잖아. 철기 부족하고 청동기 부족하고 전쟁 나면 누가 이겨? 당연히 철기 부족이 이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철기가 출현한 초기 철기에는 기존의 청동기가 바뀌어져. 기존의 청동기가 뭘로 바뀌냐면 무기 용도에서 의기화로 바뀌어지는 거야. 의기화라는 게 뭐냐? 이 의자가 한자로 쓰면 요거야. 이게 장식하다 의자야. 사람이 옳게 보이려면 장식해야 되잖아. 그 장식용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지. 그게 의기화야. 의기화, 장식용 도구로 바뀌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간섭기 있어, 간섭기.
간섭기는 사라졌을까? 절대 사라지지 않아. 지배층들은 주로 철기를 농경덕으로 사용했겠지만 피지배층들은 간섭기를 농경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간섭기는 철기 시대에 더욱더 다양화가 됐다라는 거야. 간섭기가 예를 들어서 소멸되었다? 초기 철기 때 간섭기가 소멸되었다? 안 틀려. 다양화되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도구가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특히 내가 지금 당구장 표시한 거 별표 친 거 있지? 그 부분이 소방직에서 아주 잘 나와. 당구장 표시한 거, 별표 친 거, 요게 소방직에 잘 나온다고. 좀 있지? 지금 쭉 보면.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란 말이야. 밑줄 치고,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계속 회독을 해. 회독을 할 때 내가 찍어주지 않은 부분은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알지, 지금? 과목 지금 개편시키려고 하는 거. 아직 최종 공고는 안 나왔어. 최종 공고는 2월 달에 나와. 그래서 한국사하고 지금 개편 내용이 뭐냐면 한국사하고 영어하고는 인증시험으로 바뀌고. 이거 안 하는 게 아니야. 해야 돼. 인증시험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과목이 또 한 과목이 추가가 돼. 여러분한테 더 늘은 거야. 왜냐하면 소방청에서 앞으로 소방직을 전문화 시킨다고 실무직 위주로 바꾼대. 실무직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이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겨. 지금 뭐 원래 소방에서 국어 있었는데 국어 쫙 빼고, 아니 그러면 저번 개편할 때 씨발 이거를 이렇게 하든지. 바꾸고 나서 지금 2번째 바꾸는 거야 이게. 그것도 유효 기간도 안 주고 말이야 이게. 학생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일 뭐 2월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커. 왜 매우 크냐면 지금 밀어붙이는 거야. 2월 달에 한다는 게 그거야. 대통령 선거가 몇 월 달에 있어? 3월에 있지. 3월에 있는데 굳이 2월 달에 한다는 얘기는 현 정부 될 때 빨리 바꾸고 끝내겠다는 얘기야. 현 정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은 빡세게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무슨 일이 있어라도 합격을 해야 돼. 뭐 합격 못하게 되게 되면 바로 한국사는 인증 시험을 바로 보고, 인증시험 바로 보고, 영어도 여러분들이 지텔프 시험 빨리 봐가지고 2과목을 갖다 인증을 따놔야 돼. 그 인증 안 따면은 소방직 시험 자체를 못 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 알고 있지? 이미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소문이 돌았어. 근데 발표가 안 나가지고 내가 아무 얘기 안 했던 거지. 몇 개월 전부터 소문이 돌았어.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그분이 뭐냐면 유럽에서 생활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 시험들을 다 유럽식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유럽식이 뭐냐? 실무직 위주로. 실무직 위주로. 그래서 지금 경찰이 저번에 제일 먼저 바뀌었잖아. 그리고 이제 경찰이 바뀌니까 소방도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행이야. 일행. 그래서 이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국가 정책이 변화하면서 이런 걸 난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학생들이 피해야, 학생들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이미 바꾸겠다고 작정을 하고, 뭐 하는데, 누가 말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은 거야. 한국사는 여러분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인증소문으로 남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수업 내용이 인증시험보다는 쉽지. 쉬울 거야. 아주 어려울 거야, 이게. 인증시험보다는.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바퀴 정도 돌면 인증시험은 충분히 합격해. 인증시험은 충분히. 경찰이 한능시험이 3급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3급 아니면 4급일 거야. 3급이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맞으면 돼. 60점 이상만. 그러니까 반타작 좀만 넣으면 합격하는 거야. 4급이면 더 낫고 싶어. 4급이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혼동하시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야. 열심히.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부터 하여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이 이제 월요일부터 쭉 나가잖아. 그 과목들을 갖다가 진짜 이번 달 다음 달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돼. 임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합격해가지고 가시란 말이야. 기존에 2개월 먼저 들은 학생들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내가 저번 달에도 누누이 얘기했잖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단 이제 이번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불안한 감은 있는데 좀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그래도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열심히 해. 합격할 수 있어.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번 달에 딱 들어오면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왜? 거의 떨어지거든. 3월 달에 시험은 거의 떨어져. 근데 소방직 안 그래. 소방직은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체력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 체력. 지금부터 서서히 체력 준비하셔야 돼. 왜냐면 체력의 비중이 경찰보다 훨씬 강해 여기가 소방이. 근데 이거 체력도 바꾼다잖아 지금. 체력도 퍼센티지 높이고. 그리고 경찰은 이제 2000 몇 년부터 또 체력이 바뀌어. 이거 맨날 바뀌어 씨발 맨날 이게. 뭐 하나 줄기차게 가는 게 없어 이게. 감옥 개편하고 씨발 체력 바꾸고 이게.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고 하는 거. 근데 일부러 뭐 긴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현실이야, 현실. 좀 현실을 여러분 직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지금 공부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첫 시간부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대충 공부해서는 뭐 내년 상반기 합격 못하면 또 새로운 과목, 기존 과목에다 새로운 추가 과목 해줘야 되고, 한국사고 영어가 아예 없어지면 여러분의 다행인데, 영어 한국사 못하는 학생들은 그것도 어려워. 그것도 60점 따기에도 어렵다고 이게. 영어 한국사 원래부터 못하는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편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담감이 더 심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과는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식으로 열심히 해주면 돼. 알겠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도 있어요. 구석기에서부터 초기철기까지의 출현시기. 근데 출현시기는 거의 필요 없어. 유적지, 대표적인 유적지만 알아두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의식주에서 식생활의 변화. 그리고 그 식생활을 위한 도구의 변화까지 한 거야. 알겠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합시다.